배에서 만난 잊지 못할 여인. 옛날 어느 마을에 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남쪽 지방을 여행하던 중 강 기슭에 배를 정박시키고 있었지요. 바로 옆에 머무는 배를 보니 선조의 딸인 듯한 처녀가 배 한 가운데에서 자수를 놓고 있었는데 얼굴이 아주 예뻤습니다. 왕씨는 남몰래 그 처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처녀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모양이었지요. 왕씨는 일부러 처녀가 들으라는 듯 노래를 했습니다. 처녀는 잠시 머리를 들고 힐끗 쳐다보았지만 곧 다시 자수에만 여념이 없었지요. 왕씨가 은전한 잎을 멀리서 던지니 처녀의 치마폭에 떨어졌지만 처녀는 그것을 주워서 은전인 줄 모르는 듯이 던져버렸습니다. 은전은 강 언덕에 떨어졌지요. 왕씨는 그것을 주워들고 발목에 끼고 있던 금팔찌를 벗어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발 밑에 떨어졌지요. 처녀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윽고 사공이 배에 돌아왔지요. 왕씨는 사공이 금팔찌를 발견하면 처녀에게 어찌된 까닭이냐고 물어볼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처녀가 발을 살그머니 내밀더니 금팔찌를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뱃사공은 닷줄을 거두어 강 하류로 내려갔지요. 왕씨는 낙담하여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왕씨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아내가 죽었던 때였지요. 뱃사공들에게 그녀의 신분에 대해 물어도 이름이 무엇인지 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 교수인지 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즉시 사공을 불러 뒤쫓도록 했으나 아무리 찾아도 행방이 묘연했고 마음만 괴로울 뿐이었지요. 할 수 없이 남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쪽 지방에서 볼 일이 끝나서 북쪽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 머무르는 곳마다 자세히 조사했으나 전혀 소식을 알 수 없었지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잠을 자거나 밥을 먹으면서도 처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1년 뒤 다시 남쪽으로 여행을 떠났지요. 강기슭에 정박하고 있는 배 한 척을 빌려서 생활의 근거지를 삼고 그곳에서 침식을 계속하며 매일같이 오가는 선박을 주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타고 있던 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요. 반년이 지나자 여비가 떨어져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배에서 본 처녀의 모습이 눈앞에 아물거려서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왕씨는 강기슭 마을에 도착한 꿈을 꾸었습니다. 인가가 즐비한 거리를 몇 집 지나자 남향으로 대문을 단 집이 한 채 나왔지요. 뜰 안에는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고 빨간 꽃실이 듬뿍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대문 안에 들어서서 몇 걸음 들어가니 갈대로 아름답게 엮어세운 울타리가 있었지요. 그곳을 지나니 북쪽으로 색한 기와집이 있고 중간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또 남쪽에는 조용한 방 하나가 있었고 그곳의 창문은 잎에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창문 가까이 가서 방 안을 들여다보니 예쁘게 수놓은 치마가 걸려 있었지요. 방 안의 사람은 인기척을 알아차리고 창밖에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려고 급히 달려나오고 있었습니다. 나타나는 얼굴을 보자
뜻밖에도 그 사람은 그토록 잊지 못하던 배에 타고 있던 처녀였지요. 역시 다시 만날 날이 왔구나 하고 중얼거리며 처녀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하는데 처녀의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번쩍 뜨이며 비로소 꿈인 것을 깨달았지요. 그 후 1년 뒤 왕씨는 다시 남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쪽에는 서씨성을 가진 관리가 있었고 왕씨의 집과는 대대로 집안끼리 교제가 있는 사이였지요. 왕씨는 서씨로부터 환영연에 초대되었기 때문에 말을 타고 방향으로 따라 달리던 중 뜻밖의 길을 잘못 들어 조그만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지요. 어느 집 앞을 지나려 할 무렵 대문 안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와 꽃은 전에 꿈속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크게 놀란 왕씨는 말에서 내려 대문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정원 풍경과 집 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광경이 꿈속에서 본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방의 구조까지 꿈속에서 본 것과 똑같았지요. 곧바로 남쪽 방을 향하여 달려가 보니 배에서 보았던 처녀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왕씨를 보자 깜짝 놀라 일어서서 문 뒤로 몸을 숨기며 말하는 것이었지요. 누구시기에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요? 발소리가 가까워 오는 것을 들은 처녀는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왕씨가 말하였지요. 당신께서는 금팔찌를 던졌던 사내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러고는 그동안의 애끓는 연정을 털어놓고 다시 꿈에서 본 이야기를 자세히 했습니다. 처녀는 창문을 사이에 두고 왕씨의 집안 사정을 물었지요. 왕씨가 자세히 대답하자 처녀가 말했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집 자손이니 틀림없이 아름다운 부인이 계실 것 아니겠어요? 그대와 만났던 사실이 없었더라면 물론 결혼을 했겠지요.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마음은 잘 알겠어요. 저로서도 속마음을 부모님께 털어놓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몇 군데나 혼담을 거절해왔습니다. 그때의 금팔찌는 아직도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 있으리라 생각하였지요. 부모님은 지금 친척집에 가셨지만 곧 돌아오실 것입니다. 일단 이 자리를 물러가 중매인을 내세워 정식으로 구원해 주신다면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어요. 만약 아름답지 못한 행동으로 부부가 되려 하면 도리어 모든 것이 와해될 것입니다. 왕씨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를 물러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처녀가 말하였지요. 저의 이름은 예랑이라 하고 성은 맹입니다. 아버님의 이름은 강리라 합니다. 왕씨는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겨 기억하고 그 집에서 물러났습니다. 서씨의 집 환영연이 끝나자 즉시 숙소로 돌아와 맹노인을 방문했습니다. 맹노인은 그를 맞이하여 울타리 아래에 자리를 정하고 앉았지요. 왕씨는 자기 집 내력을 설명한 다음 찾아온 뜻을 고백하고 은 100냥을 약혼 예금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지요. 나의 딸은 이미 약혼을 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대개 따님은 아직 정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막 약혼을 승낙하고 난 참입니다. 결코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맹노인의 말을 들은 왕씨는 넋이 빠진 사람처럼 작별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씨의 집을 방문하여 있는 사실을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서씨가 말하였지요. 맹노인은 우리 집과는 친척지간입니다. 왜 일찌감치 말씀해주지 않았소? 왕씨는 그제야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씨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맹노인 집안은 물론 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뱃사공을 직업으로 가졌던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안 것이 아니오? 이리하여 서씨는 그의 맏아들을 맹씨의 집으로 보내어 청혼을 하도록 했습니다. 맹노인이 대답하였지요. 나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딸을 팔아먹는 일은 하지 않겠소. 얼마 전 왕씨가 은 100냥을 가져와서 자기 스스로 청혼했던 것이요. 내가 돈에 눈이 어두운 줄로 아셨던 모양이요. 그러므로 깨끗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서 선생을 통한 청혼이라면 틀림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딸 아이와 상의한 뒤 확실한 대답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서서 안으로 들어갔으나 곧 다시 나와 두 손을 읍하며 승낙하는 뜻을 표했습니다. 결혼식 날짜까지 정한 뒤 서씨의 아들이 돌아왔지요. 왕씨는 약혼 예물을 훌륭히 준비해가지고 맹씨 댁을 찾아가서 약혼식을 마친 다음 서씨의 집을 빌려 예랑을 맞이하여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사흘이 지나자 왕씨는 장인 맹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한 다음 북쪽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도중 해가 저물어 배에서 숙박하게 되었을 때 왕씨가 예랑에게 물었습니다. 그날은 대체 어디까지 배를 저어갔었소? 저희 숙부님이 북쪽에 계시기 때문에 배를 한 척 빌려가지고 숙부님 댁을 방문해 보았을 뿐입니다. 그때 당신은 돈으로 사람을 낚으려 했습니다. 정말 우스웠지요? 하시는 행동으로 보아 경구박한 남자가 저를 채신 없는 여자로 생각하여 희롱하시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때 금팔찌를 보셨더라면 당신의 목숨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정말이지 당신을 진심으로 옹호해드린 것입니다. 왕씨는 웃으며 반박했습니다. 그대는 어지간히 빈틈이 없구나. 그래도 내 손에 잡히고야 말지 않았나? 예랑은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집에 도착할 날짜는 가까워오고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결국 숨길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알려주는 것이오. 사실 나의 집에는 어엿한 아내가 있단 말이오. 처음 예랑은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왕씨는 일부러 사실인 것 같이 꾸며서 진정 그렇다고 거듭 말하였지요. 예랑은 졸지에 얼굴빛이 변하며 잠시 동안 가만히 있다가 불현듯 일어나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왕씨가 허둥지둥 뒤따라 나갔으나 예랑은 이미 강 한가운데 몸을 던진 후였지요. 왕씨는 큰 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부근에 있던 사람들은 고함 소리에 모두 놀라 떠들어대었으나 어두운 밤이었으므로 어디를 보나 캄캄하기만 하고 강물 위는 별빛만이 반짝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뿌려 예랑의 시체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지요. 낙담을 가슴에 안은 채 집에 돌아온 왕씨는 슬픔에 통곡을 했으나 다시 생각하니
장인이 딸을 보러 오게 되면 무엇이라 대답할 수 없는 것이 큰 근심이었습니다. 매부가 하남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비를 준비해가지고 하남으로 가서 1년 남짓 머물러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오는 도중 소나기를 만나 짐짝을 마차에서 내리고 민가에 비를 그으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살펴보니 방 안도 무척 정결한 집이었고 대청 마루에서는 한 노파가 어린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는 왕씨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안아달라고 졸라대었지요. 이상하게 생각한 왕씨가 어린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준수한 기품이 있고 예쁘게 생긴 사내 아이였습니다. 왕씨가 아이를 안아서 무릎 위에 앉혔지요. 노파가 데려가려 해도 아이는 도리지를 치며 무릎에서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비가 그쳤지요. 왕씨는 아이를 안아 일으켜서 노파에게 주고는 밖으로 나와 길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아이가 막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버렸어. 노파는 남이 들을까 염려되어 아이를 꾸중했으나 울음을 그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로 붙잡아서 데려갔습니다. 왕씨가 마차 준비를 기다리고 있으니 벼랑간 아름다운 여인이 병풍 뒤로부터 어린애를 안고 나타났지요. 그녀는 다름 아닌 예랑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벌어진 일을 믿지 못해 가만히 서 있었는데 예랑의 입에서 울분에 넘치는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어린 것을 두고 어쩔 셈이요? 왕씨는 그제야 어린 것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경솔한 말 한마디를 무책임하게 뱉은 전날의 회한이 가슴을 송곳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에게 말한 것은 어디까지나 농담이었다는 것을 하늘을 두고 맹세하였고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예랑의 노여움은 슬픔으로 변하여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윽고 예랑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집주인 황노인은 60을 넘겼지만 슬아의 자식이 없었으므로 노파와 함께 불공을 드리러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강가에 배를 멈추었을 때 강물에 몸을 던졌던 예랑의 시체가 떠내려오다가 황노인의 배와 부딪히게 되었지요. 황노인은 시체를 건져 올리도록 했습니다. 하룻밤을 꼬박 세우며 정성어린 간호를 하자 겨우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지요. 늙은 부부는 예랑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몇 달이 지나 사위를 맞이하려 했으나 예랑은 승낙하지 않았지요. 이럭저럭 10개월이 지나자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왕씨가 황노인의 집에 비를 그려고 들어왔을 때 아들은 마침 첫돌 생일을 맞이하는 것이었지요. 왕씨는 여행짐을 다시 마차에서 내리도록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황노인 부부에게 절하여 뵙고 장인 장모와 똑같은 예로서 존경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맹노인은 2달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처음 맹노인이 사위 왕씨의 집에 왔을 때에는 머슴의 말이 극히 애매하여 아무래도 수상쩍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위와 딸의 행방을 알기 위하여 집안 동정을 살피고 있던 중에 딸 부부가 아들까지 동반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야 겨우 안심을 했습니다. 사위와 딸이 지금까지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으므로 머슴의 말이 애매했던 까닭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눈물.
옛 조선시대에 중요한 서적을 보관해 두던 창고인 사고에 해마다 관리를 파견하여 보관되어 있는 서적을 꺼내어 볕을 쏘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책에 볕 쏘이는 일을 맡아 파견되어 가는 관리를 포세 별감이라 일컬었지요. 어느 해 해학을 좋아하던 채수라는 사람이 포세 별감이 되어 전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임금의 명을 받고 지방으로 파견되어 가는 관리들이 그 지방의 기생들과 함께 사는 일이 있었는데 채수는 이를 매우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채수는 전주로 떠나면서 미리 고을에 공문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알려놓았지요. 각 고을의 관장들은 내 지나가면서 들어가 묵는 숙소에 절대로 기생들을 들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엄명을 해놓고 내려갔기 때문에 채수가 전주에 도착하기까지 숙소에서 기생이 접근하는 일은 일절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주에 도착을 해서도 기생이 접근을 엄하게 막았는데 여러 날 비가 내려 사고의 문을 열지 못하여 채수가 객사에서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전주 부윤이 이를 보고 안타깝게 여기었지요. 그래서 부윤이 아랫사람인 판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분이 여러 날 무료하게 지내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판관이 무슨 방법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에 판관이 기생의 우두머리인 수기와 이 일을 의논하니 수기는 곧 다음과 같은 계책을 꾸미었습니다. 나이 어리고 얼굴이 예쁜 기생을 가려 하얀 소복을 입혀 청상 과부처럼 수수하게 꾸미고 채공이 유숙하는 객사 가까운 집에서 방아를 찍게 합니다. 그리고 채공이 물으면 기생이 아니라 서울 재상집 여종으로 친가에 다니러 왔다가 친상을 당한 여인이라고 대답하도록 채공을 받드는 젊은 아정과 꾸며 놓았습니다. 그럼 채공이 반드시 기생을 여종으로 알고 몰래 부를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리하여 예쁜 기생이 하얀 옷을 입고 객사에서 마주 바라보이는 집에서 방앗공이로 절구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채수는 자기를 받들고 있는 아전을 불러 물었지요. 저기 절구지를 하는 여인이 기생인가? 아니옵니다. 저 여인은 서울 재상집 여종으로 시골집에 다니러 왔다가 부친상을 당하여 3개월째 머물고 있습니다. 아전의 말을 들은 채수는 이날 밤 그 여인이 눈앞에 아우른거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채수가 다시 아전에게 물었지요. 이 사람아, 관부에 알리지 말고 저 여종을 좀 불러올 수 없겠는가? 아무도 모르게 하고 내 부탁을 좀 들어주게나? 어르신, 쉽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수도 있으니 크게 믿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능청을 떤 아전은 이 이야기를 부윤에게 모두 고하고 그 여인과 채수를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 채수와 그 여인은 마음이 통하여 몰래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채수는 이 일이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믿고 있었지요. 하루는 부윤이 채수를 위해 위로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기생들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이때 채수는 여러 기생들 속에서 자신과 만나는 소복 여인이 끼어 있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부윤에게 속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채수는 숨기지 않고 그 기생을 불러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채수가 볕을 쐬이는 포세의 일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생과 작별을 하는데 채수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아무리 몰래 닦고 그치려 해도 좀처럼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며
손가락으로 누각의 지붕을 가리키며 옆에 있는 종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이 누각은 언제 지어진 것이지? 제법 오래되었지? 예, 제법 오래전에 지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부유는 누구였던고?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구나. 이 누각은 지금까지 잘 남아있는데 그 부유는 벌써 저승에 가 있겠지? 정말 세월이 무상하고 허무한 게 인생이구나. 슬퍼서 눈물이 나는구나. 이와 같이 말하며 땅을 내려다보고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니 흐른 눈물의 옷자락이 모두 젖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기생도 울음을 참지 못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었지요. 그 뒤의 이야기는 전주 고을에 널리 퍼져 사람들이 이전에도 기생과 이별하면서 눈물을 흘린 관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최대감의 눈물은 그 줄기가 월등히 굵어 아직까지 그렇게 굵은 눈물을 흘린 사람이 없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바탕 웃곤 했다고 합니다. 괴한국 임금의 초대. 옛날 중국에 순우분이란 사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이름난 호걸로 술을 매우 좋아하고 의협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는 무술이 뛰어나서 무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술에 취해 그만 대장에게 대들어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순우부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날마다 술이나 마시며 빈둥빈둥 지낼 수가 있었지요. 그의 저택은 조상 대대로 살던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그의 저택 앞에는 몇백 년 묵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 넓은 그늘에서 순우부는 날마다 친구들과 어울려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셨지요. 그날도 순우부는 나무 그늘에서 취하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였지요. 친구들은 그를 부축하여 사랑채에 데려다 눕혔습니다. 순우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꿈속을 헤매던 순우부는 갑자기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눈을 번쩍 뜨니 자줏빛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앞에 서 있었지요. 그들은 순우분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괴한국 대왕님의 명을 받들어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마차에 오르시지요. 순우분이 사랑채에 나와 마당을 보니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있었습니다. 순우분이 마차에 올라타자 말들은 대문을 나와 큰 나무를 향해 내달려 나무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주위를 둘러보니 산과 강의 경치가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조금 더 달리자 큰 성이 나타났습니다. 성문으로 들어서니 성 안에는 도로가 거미줄처럼 뻗어 있고 수레와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지요. 마차는 궁전 문에 이르렀습니다. 문 위를 올려다보니 대괴한국이라고 금박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문지기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대왕님께서 부마님이 오시면 동화 빈관에서 잠시 쉬라고 하셨습니다. 순우분이 마차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그를 으리으리한 어느 건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건물이 바로 동화 빈관이었지요. 그 앞에는 화려한 관복을 입은 높은 벼슬아치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이 사람은 괴한국의 우의정으로 순우분을 어느 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대왕님께서 당신을 둘째 공주님과 혼인시키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잠깐 쉬고 나서 대왕님을 뵈러 가시지요. 순우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임금의 사위가 되다니.
순우부는 가슴이 뛰었지요. 이런 행운이 찾아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우의정이 찾아와서 임금께 함께 가자고 하였지요. 궁전 입구에는 수백 명의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순우부는 그 가운데 낯익은 술친구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저 친구가 왜 저기 있지? 아무튼 반갑네. 그러나 그는 친구에게 인사도 못하고 궁전으로 들어갔지요. 궁전으로 들어가니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괴양국 임금이 보였습니다. 예읍고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지난번 그대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우리는 내 둘째 딸 요방과 그대를 혼인시키기로 약속했다오. 그래서 그대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곳에 데려온 것이오. 내일 혼례를 치를 것이니 그때까지 편히 쉬시오. 아버지는 국경지대에서 장수로 계셨는데 오랑캐와 싸우다가 행방불명이 되셔서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을 텐데. 이 나라 임금은 아버지를 만나 나와 공주를 혼인시키기로 약속했다고 하는군. 그렇다면 아버지는 살아계신단 말인가? 순우부는 그날 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혼례가 치러진 것은 다음날 정오였지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순우부는 공주의 얼굴을 보고 가슴이 두근두근하였지요. 저런 아름다운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다니. 임금의 사위가 된 순우부는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는 주로 사냥을 하며 지냈는데 활솜씨가 뛰어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가 순우분에게 말하였지요. 당신은 활도 잘 쏘고 칼솜씨도 좋잖아요. 그만한 실력이라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바마마께 청할 테니 벼슬길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제가 도와드릴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주는 임금을 찾아가서 자신의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며칠 뒤에 순우분을 불렀지요. 남가군 태수가 정치를 잘못하여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그대를 남가군 태수로 임명하니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라. 이렇게 하여 순우분은 남가군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괴양국에는 술친구인 주씨와 어린 시절 같이 공부하던 친구인 전씨가 관리로 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우부는 형법에 밝은 주씨를 남가군의 사원에 임명하여 형벌에 관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밝은 전씨는 남가군 산홍에 임명하여 농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게 하였지요. 순우부는 공주와 마차를 타고 남가군을 향해 갔습니다. 남가군에서는 새로 부임하는 태수를 맞으려고 온 백성들이 성문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순우분과 공주를 열렬하게 환영하였지요. 순우분은 성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성문에는 금박 글씨로 남가군 성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순우분과 공주가 살 집은 잘 지어진 벽돌 건물이었지요. 대문 앞에는 창과 칼을 든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가군은 괴양국에서 가장 큰 군으로 땅이 기름지고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백성들은 모두 잘 살았지요. 순우부는 어려움 없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순우분을 우러러 보았지요. 그의 공덕을 기리는 공덕비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순우분이 남가국을 다스린 지 어느새 20년이 되었지요. 그는 그동안 오남 이녀를 두었습니다. 아들은 관리가 되었으며 딸들은 왕족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이제 그의 집안은 괴양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가문이 되어 있었지요. 순우부는 괴양국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평화는 계속되지 않았지요. 이웃 나라인 달라국에서 군대를 보내어 남가군으로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순우분을 불러 명을 내렸습니다. 그대는 군사를 일으켜 달라국을 몰아내고 달라국을 정벌토록 하라. 순우분은 군사를 일으켜 친구 주씨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3만 명의 군사를 주어 적군과 맞서 싸우게 했습니다. 주씨는 적군을 우습게 보고 작전을 세우지 않은 채 성급하게 공격 명령을 내려 적군에게 크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순우분과 친구 주씨는 패전의 책임을 지겠다며 임금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그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20년 동안 부귀 영화를 누렸던 이들은 이때부터 몰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친구 주씨는 얼마 뒤 큰 병에 걸려 죽었으며 순우분의 부인 공주도 갑자기 감기를 앓다가 10여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끼는 친구와 사랑하는 부인을 한꺼번에 잃은 순우분은 슬픔에 빠지어 스스로 남가군 퇴수를 그만두고 가까운 산속에 묻혀 지내게 되었지요. 그러나 재앙은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어느 백성이 임금에게 글을 올렸는데 그 가운데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늘에 불길한 조짐이 보입니다. 역적이 나타나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징조이지요. 그리고 나라에 재앙이 생길 것입니다. 그 역적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자이니 하루빨리 처단하지 않으면 크게 당할 것입니다. 이 글에서 역적이란 바로 순우분을 가리키는 말이었지요. 임금은 순우분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하여 순우분을 잡아들이게 되었지요. 내 딸이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그대는 내 사위가 아니다. 그리고 관직에서 물러났으니 이 나라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 그대는 지금 짐을 꾸려 고향으로 돌아가라. 영원히 떠나보내는 것은 아니니 섭섭하게 생각지 말라. 3년 뒤에는 그대를 다시 부를 것이다. 순우분에게는 뜻밖의 명령이었습니다. 대왕마마, 저는 이곳에서 20여 년을 살았습니다. 이곳이 고향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그대는 인간 세상에서 오지 않았느냐? 그곳으로 돌아가야지. 임금은 신하들에게 순우분을 고향에 데려다 주라 이르고는 순우분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궁전 밖에는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와 자줏빛 옷을 입은 2사람이 서 있었지요. 처음에 순우분을 이 나라로 데려왔던 그 마차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차는 쏜살같이 달려 동굴 속을 지나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 집에 도착하였소. 그만 내리시오. 순우분은 떠밀리듯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순우분은 잠이 깨어 벌떡 일어섰지요. 마당을 내다보니 어린 머슴이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 친구는 섬돌 위에 앉아 발을 씻고 있었지요. 저녁에는 아직도 서산 마루에 걸려있고 나무 쪽을 건너보니 먹다 남긴 술과 안주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순우분이 사랑채에서 나오자 2 친구가 그를 쳐다보았지요. 좀 더 자지 왜 벌써 일어났어? 술이 다 깨었는가? 순우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깨었지. 나는 꿈속에서 남다른 인생을 살았어. 아주 파란만장하였다고. 순우분은 친구들을 나무 아래로 데려가 술을 한 잔씩 따라주면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네가 이 나무 구멍 속을 마차를 타고 들어갔다고? 그래, 바로 이 구멍이야. 틀림없다고. 자네 혹시 나무 귀신에게 홀린 것은 아닐까? 아니야. 그리 의심스러우면 내가 한번 구멍을 파볼게.
순우부는 머슴을 불러 도끼와 삽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는 도끼로 줄기와 뿌리를 끊고 삽으로 구멍 속을 파보았지요. 구멍 속을 파 내려가자 동굴이 나오고 거기를 지나자 개미집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개미집은 마치 큰 성과 궁전 모양을 이루고 그곳에는 수천 마리의 개미들이 바글바글대고 있었지요. 세 사람은 궁전 모양의 개미집에서 흰 날개와 빨간 머리에 커다란 개미 2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앞에는 수십 마리의 개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괴한국이군. 저 큰 개미가 임금개미와 왕비개미야. 그 앞에 늘어선 것이 바로 신하들이라고. 순우부는 남쪽으로 뻗은 굴을 파내어 또 다른 개미집을 찾아내었습니다. 그것은 순우분이 꿈속에서 다스렸던 남가군이었습니다. 순우부는 부인이 죽자 괴한국의 동쪽으로 10리쯤 떨어진 곳에 묻었습니다. 순우분이 땅속에서 굴 하나를 찾아 동쪽으로 몇 미터쯤 파 내려가자 작은 흙더미가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것은 그의 부인이었던 공주의 무덤이었습니다. 순우부는 나무 구멍 속을 이리저리 파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겪은 일과 기막히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었지요. 순우부는 개미들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흙을 덮어 처음처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비가 오고 심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무 구멍 속을 들여다보니 개미들이 보이지가 않았지요. 나라에 재앙이 생긴다더니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순우부는 달라국의 침입을 받은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2 친구를 시켜 달라국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았지요. 집 가까운 곳에 마른 개울이 있고 그 개울 옆에는 오래된 박달나무가 있었습니다. 박달나무 구멍 속을 파보니 개미들이 잔뜩 모여 있었지요. 이곳이 달라국이로구나. 순우부는 괴한국에서 만났던 2 친구의 안부가 궁금해졌습니다. 이 친구들을 본 지 10여일이 되었지. 주씨는 꿈속에서 죽었는데 혹 무슨 변이 생기지 않았을까? 순우부는 괴한국에서 만났던 주씨와 전씨가 사는 곳으로 급히 머슴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머슴이 돌아와서 말하였지요. 주나리는 위중한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나리는 병에 걸려 앓아 누우셨고요. 순우부는 인생이 허무하고 덧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술을 끊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순우부는 괴한국의 임금이 다시 부르겠다고 약속했던 3년 뒤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오색돌과 귀신. 옛날에 유씨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씨가 아침부터 나와 냇가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고기 하나 잡히질 않아 신경질이 나기 시작하였지요. 오늘은 고기가 영 잡히지를 않는군. 그는 다시 한번 낚싯줄을 던지며 수면을 바라보았지요. 이번에도 잡히는 것이 없으면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낚싯대가 움직이는 듯하여 옳지 하며 낚싯대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고기는 잡히지 않았는데 그 대신 작은 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5개나 되었지요. 그 돌은 오색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신기한 돌은 본 적이 없었지요. 유씨는 놀라 입이 떡하고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지요. 이건 매우 귀한 구슬일지도 모르겠군. 오늘은 뜻하지 않게 신기한 것을 얻었구나. 그러면서 그 돌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 씨는 아주 기분이 좋았지요. 그날 밤 그는 대청으로 나와 앉아서 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담을 사이에 두고 풀벌레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고 있었지요. 그는 문득 품에 있는 5개의 돌을 만져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보물일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키가 크고 이상하게 생긴 한 사내가 어디선가 훌쩍 나타나서는 유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한 사람만이 아니었지요. 이어서 다른 사내들이 여기저기서 자꾸만 나타나 꿇어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유 씨는 속으로 은근 겁이 났지만 태연한 척하며 물었지요. 누구시오? 무슨 볼일이 있어 이렇게들 왔습니까? 우리는 귀신들이옵니다. 순간 유 씨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귀신들이 우르르 몰려온 걸 보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았지요. 그리고 모두 엎드려 절을 하는 것 또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소? 제발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예? 살려주십시오. 귀신들이 계속 절을 하며 애걸하니 유 씨로서는 더욱 모를 일이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소. 귀왕부를 돌려주십시오. 귀왕부? 예, 저희들의 실수로 그것을 잃었던 것입니다. 오늘 낚시질을 하다가 얻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 씨는 그 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자 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은 계속하여 입을 모아 간청하였지요. 제발 돌려주십시오. 돌려주시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유 씨는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을 보자 돌려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부탁을 하였지요. 그러면 오천에다 큰 제방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겠나? 예, 그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쌓아야 하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귀신들이 모두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 씨는 너무나 놀랍고 신기했기에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하였지요. 다음날 이른 아침 오천으로 나간 유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제까지도 없었던 큰 제방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것도 아주 견고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군. 이렇게 큰 것이 어찌 하룻밤 사이에 쌓아졌을까? 유 씨가 너무 놀라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수많은 귀신들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놀랍소. 마음에 드십니까? 아주 훌륭하오. 결국 이것을 돌려주는 돌이밖에는 없게 되었군. 유 씨는 품속에 있던 5개의 돌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은 여러 번 절을 하고는 사라지려 하였지요. 그때 유 씨가 급히 손을 저으며 일어섰습니다. 잠깐만. 이리 큰 일을 해 주었는데 이대로 있을 수야 있나? 그대들이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음식을 좀 마련할 것이니 들고 가도록 하시오. 우리들은 인간들 같이 많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주신다니 노란 콩을 한 되쯤 삶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겠소. 노란 콩 한 되쯤이라면 매우 간단한 청이었지요. 유 씨는 급히 노란 콩 한 대를 삶아서 귀신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자, 나누어 먹으시오. 귀신들이 모두 모이더니 노란 콩을 한 알씩 먹었습니다. 유 씨는 그것 또한 처음 보는 일이라 자세히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노란콩 삶은 것이 한 알씩 다 먹었는데 마지막 한 귀신에게는 돌아갈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런, 다시 콩을 삶게 할 테니 잠시 기다리시오. 유씨가 다급하게 말했으나 그 귀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다시 또 삶는다니 시간이 걸릴 텐데 어찌 그것을 기다리겠습니까? 내가 쌓은 것만큼 도로 허물어 놓겠습니다. 그러니 콩 하나를 주지 못했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귀신들은 나타났을 때와 같이 어디로 갔는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니 큰 제방의 한 곳에 돌이 빠져 있었지요. 유씨는 사람을 시켜 그곳을 고쳤습니다. 이 제방 덕에 남원 땅의 논에는 넉넉히 물을 댈 수 있게 되어서 큰 이익을 보게 되었지요. 그 뒤 큰 장마가 져도 이 제방은 견고하게 만들어졌기에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이 빠져 사람을 시켜 고친 곳은 큰 홍수가 날 때마다 허물어졌지요.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부터 사람의 재주와 귀신의 재주는 엄연히 다르다고들 말하게 되었습니다. 바보 사위를 얻은 부잣집. 옛날 한 부잣집에서 좋은 사위를 맞이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마침 어떤 사람이 어느 마을 문벌 가문의 백석이란 총각을 소개하였는데 자라는 동안 난잡하게 놀지 않고 아주 얌전하여 이웃 사람들 모두 덕인이라 칭찬한다면서 혼인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는 이 총각을 사위로 맞아 혼례식을 올렸지요. 그런데 사실 백석은 점잖아서 어진 것이 아니라 약간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워 얌전하게 보인 것이었습니다. 백석은 장가를 와서 혼례식을 마친 직후에 처음으로 새 신랑에게 올리는 큰 상의 음식을 단숨에 모두 먹어치워 버렸지요. 이것을 본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장가를 가거나 또한 신부가 처음 시집을 갔을 때 새 신랑이나 새 신부 앞에 처음 올리는 상을 큰 상이라 하는데 이 큰 상은 쳐다보기 위한 것이지 신랑이나 신부에게 먹으라고 올리는 상이 아니었지요. 그러니 먹는 신용만 해야 하는데 백석이 이 큰 상의 음식을 다 먹어치웠으니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잣집에서는 변소의 악취를 빨아들이게 하기 위해 대추를 몇 알 쟁반에 담아 놓아두었지요. 백석이 변소에 들어가 보니 쟁반에 대추가 놓였기에 변소에 앉아 심심하니 먹으라고 놓아둔 것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것들을 모두 집어먹어버렸습니다. 또한 이 부잣집에서는 방에 음식상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쟁반에 꿀을 약간 발라서 방바닥 한가운데에 놓아두었는데 이것은 파리가 그 꿀쟁반에 모여들어 파리부터 날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밥을 먹는 동안 파리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석은 이 꿀을 왜 놓아두는지 몰랐으므로 쟁반에 묻어있는 그 꿀을 모두 핥아 먹어버렸지요. 장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사위 백석을 겪어보니 소문과는 달리 매우 어리석은 것 같아서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위를 유심히 관찰해보니 독서도 전혀 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활쏘기와 말타기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음식만 먹었습니다. 하루는 장인이 사위에게 글을 쓸 줄 아는지 시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주었지요. 이보게, 잘 듣게나? 우리 집 종 둘이 말 한 필과 소 두 마리를 몰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하네. 이렇게 말과 소를 몰고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나루를 지키는 진관에게 가서
통과 허가를 받아야 하니 그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한 장 써보게나. 이렇게 말하며 지필묵을 내주었지요. 그러나 사위 백석은 그를 알지 못했으므로 종이를 펼쳐놓고 강과 나루를 그림으로 그린 다음 사람 둘과 말 한 필, 소 2마리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장인은 화를 내고 가슴을 치며 한탄을 하였지요. 내 문장이 뛰어난 선비를 사위로 맞으려 했는데 그림쟁이를 얻고 말았구나. 그러면서 사위를 내쫓아 버렸다고 합니다.